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15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 시간에는 책 독서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12월 중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6.5% 상승하였지만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2023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3.0%에서 1.7% 성장으로 하향 수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현재 31조 4천억 불로 되어 있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다음 주 목요일 1월 19일에 다 찬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예하 자산 보유 평가손에 따라서 작년에 1,430억 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주재 비용을 10여 년 만에 3만 4천 불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 주제는 책과 독서입니다. 연초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토픽 Consumer Prices fell 0.1% in December, in line with the expectations from economists. CNBC 뉴스 보시죠. 12월 중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에 최대폭 하락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 상승하였는데 이는 2021년 10월일의 최저입니다. 그 전달에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과 대비해서도 0.6%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뺀 코아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7% 상승한 것입니다. CPI 하락 주 요인은 바로 가솔린 가격의 급락입니다. 월중에 9.4% 하락하였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도 1.5%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방료는 더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월중에 16.6%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 외에는 중고차 가격이 2.5% 하락하고 그 외 품목은 다들 올랐습니다. 음식이 월중에 0.3% 올랐습니다. 주거비가 꽤 올랐습니다. 0.8%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5% 상승입니다. 12월 물가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요. CPI가 0.1% 하락한 것은 반길일이지만은 변동성이 심한 연료비가 많이 하락한 데 기인한 것이고요. 다른 물가는 대부분 올랐다는 점. 그리고 연중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2% 목표치를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월 CPI를 연준 입장에서 보면요. 역시 월중 물가 하락은 반갑지만은 변동성이 큰 가솔린 가격의 급락에 기인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 시에 또 물가가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의 3배 이상 수준이라는 점이 부담스럽죠. 계속되는 재정 지출로 시중 유동성이 또 너무 많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QT, 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 긴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4.25에서 4.5%까지 올라 있는데요. 지난 12월 14일 FOMC에서 나온 다트 플라트에 따르면 5.0 내지 5.25%가 올해 목표죠. 이에 따라 2월 1일 FOMC에서 25bp 인상 의견이 85%로 다수이지만은 그러나 50bp 인상 의견도 15%나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시장 기대와는 달리 연준 인사들의 호키시 발언,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지난 주말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조사 결과인데요. 그중에 소비자 기대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0%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 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1.7%로 하향 수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1월과 2월 매년 2회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스를 발표합니다. 작년 6월 발표할 때는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했다가 이걸 1.3%포인트나 하향해서 1.7%로 바꾼 거죠. 세계 경제 1.7% 성장은 30년 내 세 번째 낮은 성장률입니다. 팬데믹이 발발하던 2020년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세 번째로 낮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는 첫째, 급진적이고 세계 동시다발적인 통화 긴축입니다. 고금리와 QT로 소비와 투자가 줄게 되는 거죠. 다음은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국별로 보면요.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0.5%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2.4% 성장에 비해서 아주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중국은 올해 4.3%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에 5.2%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유로의 경우에 작년에 1.9%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올해는 성장률이 0입니다. 일본의 경우 작년에 1.3% 전망해서 1.0%로 내렸고요. 인도의 경우에 7.1%에서 6.6%로 내렸습니다. 내년 2024년의 경우 각국이 모두 조금씩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참고로 세계은행은 국가별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 전망을 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점유 비중이 상당히 큰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고 통계 신뢰성에도 좀 부담스럽네요. 오는 1월 31일 발표 예정인 IMF의 그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 기대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경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투자 감소로 리세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흥국 경제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외화 조달 그리고 부채 상환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가능성이 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너무 빠른 코비드 봉쇄 해제로 인해서 지금 감염 확산 여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적 수요 및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염 확산 여부에 따라 중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급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고금리 지속 기간 등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정대 요인이 됩니다. 특히 개도국의 자금 조달 그리고 외채 상환에 큰 영향을 미치죠. 네, 두 번째 단신,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1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 날 꽉 찰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한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 또는 차입할 수 있는 한도인데요. 최근 연방정부 지출의 약 20%는 부채 증가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불입니다. 2021년 12월에 인상한 거죠. 이와 관련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특례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부 지출을 늦추고 조세 수입을 확대하며 각종 정부 기금에 대한 투자를 해소하거나 또 투자를 연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략 6월 초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따라서 의회가 빨리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한도는 의회가 갖고 있죠. 특히 그 국민 채무 부담 승인 관련 권한은 하원이 대략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 정부 간의 첫 전투가 되겠죠. 하원 의장은 다수당에서 이제 뽑게 돼 있는데 케빈 머카시가 우여곡절 끝에 의장으로 당선되었죠. 그리고 만약 부채 한도가 6월까지 인상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부채 상환 불능에 빠지게 되면은 경제 대혼란이 초래될 거라고 거죠.
정부 각종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공무원 임금 지급도 지연되고 연금 지급도 지급 연기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금융 아마겟돈이 초래되는 겁니다. 나아가 정부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참고로 그래프를 2개 가져왔는데요. 왼쪽은 GDP에 대한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이고요. 오른쪽은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17% 가까이 됩니다. 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재정 적자 비율이 허용되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GDP에 대한 연방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137.2%에 달합니다.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늘렸다는 거죠. 네, 세 번째 단시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작년에 1,430억 불에 달하는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스위스 GDP의 18%에 해당하고 설립 116년 내 최대 적자입니다. 2021년도에는 260억 프랑 순이익이 났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손실에 따라서 멤버인 중앙정부 그리고 해연주정부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손실 발생의 주 요인은요, 외화자산 보유평가 손해입니다. 스위스 프랑이 강세이기 때문에 다른 외화표시 자산의 그 자산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 보유로부터는 평가이익이 4억 프랑 발생했다고 하네요. 스위스 프랑의 강세 요인은 첫 번째로 안정자산 선호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물가가 3% 이내로 안정되어 있고 유로화 등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스위스 프랑은 작년 6월부터 유로화보다 비싸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스위스 프랑의 강세가 6월 이후에 두드러지죠. 지난 주말 1달러는 0.9265 스위스 프랑입니다. 스위스는 2015년까지 1유로는 1.20 스위스 프랑이라는 그 패거제를 운영했는데 이게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유동화되는 거죠. 스위스는 그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저환율 정책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럽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비싸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물가 안정이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스위스 중앙은행은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하던 그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고 작년에 3차례 175bp 인상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1%입니다. 금년 내로 기준금리를 2%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네요.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3%고 중앙은행 물가 목표는 2%입니다. 네, 참고로 스위스 주요 경제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2%였고요. 현재 실업률은 2.1%, 물가는 2.8% 상승에 그치고요. 무역 수지는 4억 9,400만 불 흑자, 경상 수지는 무역의 수지가 좋아서 241억 3,700만 스위스 프랑 흑자입니다. 무역애로부터 해외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거죠. GDP 된 정부 부채 비율은 41.4%에 그치고요. 특히 재정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0.7% 흑자라는 거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4.1%로 좋고요. 법인세는 14.93%에 불과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죠. 경제지표만 봐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죠. 네 번째 단시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에 공무로 주재 시에 숙소 비용, 식사 비용, 여행 비용 등을 10여 년 만에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리임버스라는 말은 이 비용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급한 후에 사후에 청구해서 보상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가 비싼 워싱턴 주재에 따른 생활비 보조이죠. 그리고 일일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연중에 3분의 1을 워싱턴에 주재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10여 년 만에 장기 미제를 해결하였다는 건데요.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인상한다는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인상을 자제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 중에 워싱턴 생활비 때문에 의원직을 포기한 직원이, 전 의원이 이 인상안을 제의하였다고 하네요.
특히 수입이 적은 젊은 하원 의원들은 아파트에 공동 입주하거나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를 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 보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하원 의원들의 연봉은 17만 4천 불, 우리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이네요. 생활비가 비싼 워싱턴에서 품위 있게 살기에는 많은 돈이 아니죠. 특히 의원이 아닌 국회 직원들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으로 살고 그리고 부채를 쌓거나 또 다른 직업을 가져서 이를 해결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 기사를 꼭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전, 이권 청탁, 지존가족과 패거리 편애를 포기하고 대신 자기 희생적 국민 봉사 정신을 키울 수 없는지요. 소리 없는 봉사가 진정한 정치인, 공직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폭 둔화에다가 1월 효과에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죠. 1월 첫 주, 둘째 주 모두 상승입니다. 이에 따라 연중 지수가 다우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4.5% 하락에 그치고 S&P는 마이너스 14.2%, 나스닥은 마이너스 26.1%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주중에 하락하다가 주말에 상승하였습니다.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3.5%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화요일 날, 그리고 소매 판매가 목요일,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연준 인사들 스피치도 다수 있고요. 12월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1% 하락을 예상하네요. 소매 판매는 전월에 이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찰스 바브, 몰간은행, 넷플릭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물가 상승 둔화 추세는 대략 반영이 되었고 기업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네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도 보람차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라며 책과 독서에 관한 오늘의 명언을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